흥인초등학교 연구부장으로 있는 오은주입니다. 네, 오늘 어머님들과 함께 신입생 학부모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어머님들의 생각을 조금 나누면서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입학하면 떠오르시는 거, 혹시 어떤 것들이 떠오르실까요? 입학하면. 네, 설레이시는 분도 계시고 조금 걱정되거나 두근거리거나 아이가 어떤 선생님을 만날지 또 어떤 친구들을 만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가장 큰 걱정거리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이마다 또 다르겠죠. 우리 아이들이 저마다 가진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좀 키가 작거나 체구가 작은 친구들은 작은 키가 걱정이 되실 수도 있고 식습관이 조금 늦게 먹거나 편식이 심한 친구들은 또 식습관이 걱정되실 수 있어요. 또 화장실 이용을 아이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뒤처리를 잘 할 수 있을지,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1교시부터 방과 후 돌봄까지 그 긴 시간 동안 학교 생활을 잘 적응할 수 있을지가 염려가 되실 겁니다. 그럼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친구들이 입학을 할 텐데 입학을 앞두고 부모님들께서 가장 바라시는 것들은 보통 이 두 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의 좋은이라는 건 뭘까요?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은 우리 아이하고 잘 맞는 친구들, 잘 맞는 선생님이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선생님과 잘 맞을지, 우리 아이가 어떤 친구들과 잘 맞을지를 생각하실 때는 생각하시면 서로 좋은이라는 말은 저는 쌍방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한테 좋은 선생님은 또 그 선생님께는 우리 아이가 좋은 학생이 될 수 있고요. 우리 아이한테 좋은 친구들은 그 친구들한테도 우리 아이가 역시 좋은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와 서로를 함께 가는 입장을 서로 이해하는 관계를 우리 아이가 조금 천천히 배워간다면 1학년 생활이 어머님들과 아버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친구들이 천천히 기다려만 준다면 우리 아이들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 건데요. 초등학교의 교육 목표는 한 줄로 정의가 됩니다. 기본 습관과 기초 능력, 바른 인성으로 저희가 축약시키거든요. 여기서의 기본 습관과 기초 능력은 학습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 습관과 기초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면 혼자서 옷을 정리하고 책을 정리하고 급식도 혼자 먹고 화장실도 가고 근데 1학년 때부터 하는 1, 2학년 때는 보통 기본 습관, 생활 습관 교육이 되고요. 고학년으로 갈수록 이제 학습 능력이 조금 배가 되겠죠. 여기서의 바른 인성은 옛날에는 개인적인 덕목 위주의 인성이었어요. 아이 혼자 정직하고 아이 혼자 성실하면 되는 그런 위주의 인성교육이었다면 우리 교육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다 급변하는 미래사회는 공동체 사회거든요. 미래사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요즘에서의 인성은 공동체형 인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생태교육 입장이건 세계시민교육 입장이건 다 함께 내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인성 능력을 함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해서 교육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2022 개정교육과정이 올해 1, 2학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내년에는 3, 4학년, 그 이듬해는 5, 6학년이 들어오게 되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이제 우리 친구들이 받게 되는 교과서가 올해부터 새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는 추구하는 이 방향에 맞춰서 새로 개발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추구하는 방향을 좀 아시면 교과서가 왜 바뀌었고 우리 친구들이 받아야 될 교육이 어떤 목표로 초점을 맞추어서 내가 도와주면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방향은 포용성과 창의성을 갖춘 주도적인 사람이에요. 여기서 주도적이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뭔가 가르침을 주거나 알려주면 그거를 그냥 순응하거나 받아들이는 위주의 교육이었다면 앞으로는 아이들이 학습의 주체가 됩니다.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을 학생들이 스스로 정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통합교과나 국어교과 새로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반 친구들과 함께 배울 것을 정하는 차시가 있어요.
아이들 정해진 차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아이가 모든 친구와 반 친구들과 함께 어떤 주제로 공부하고 어떤 걸 가지고 공부할지 선생님과 상의해서 정하기도 하고 친구들끼리 정하기도 해요. 그렇게 학습의 주체를 이제 아이한테 초점을 맞춘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자기 학습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문맹은 배우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 우리 친구들은 앞으로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새로운 여러 가지 새롭게 개발되는 것들을 매번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없잖아요, 어른들이.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그걸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하는 게 2022 개정과 교육과정의 가장 큰 방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유치원과 다른 초등생활 말씀드리고요. 입학 전에 어떤 걸 준비해야 하는지, 입학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또 학부모님들은 어떤 방법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지, 다음 5번은 학부모님 상담. 보통 1년에 한 2번 정도 있으실 텐데 상담할 때 어떻게 하시면 좋고, 그 밖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변화하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제가 알려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치원 생활과 다른 초등 생활입니다. 유치원의 하루와 초등학교 1학년의 하루를 제가 이제 예시로 드러놨는데, 유치원의 하루는 뭐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자유놀이도 있고 대집단, 소집단, 바깥 활동도 중간중간에 있으면서 조금 이 수업 시간의 경계가 약간 모호해요. 아이들이 약간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초등학교의 하루를 보시면 등교부터 오후 활동까지 수업 시간과 쉬는 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요. 보통의 학교가 9시까지 등교를 하는데 9시에 수업이 시작되는데 등교는 보통 8시 40분까지 하라고 하실 거예요. 보통의 학교들이. 수업 시간이 만약에 달라지면 등교 시간도 조금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8시 50분에 수업을 시작하는데, 그래서 친구들은 8시 반까지 등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20분 정도 일찍 등교를 합니다. 왜 20분 정도 일찍 등교를 해야 되냐면, 등교한 후에 아이들이 내야 될 과제물들이 있고요. 준비물을 가져왔거나 서랍을 정리하거나 자기 겉옷을 정리하고 이렇게 와서 수업을 받기까지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아이들이. 들어오자마자 앉아서 수업을 시작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20분 정도 일찍 오면 아이가 자기 물건을 정리하고 선생님께 제출할 걸 제출하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은 학급별 아침 활동이 있습니다. 학급별 아침 활동은 우리 부모님들 옛날에 아침 자습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학급별로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서 요일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과제를 내주실 거예요. 학기 초에는 예를 들어서 소근육 발달 때문에 뭐 선긋기라든지 조각 그림을 그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학습하기 전에 워밍업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딱 들어와서 선생님의 수업을 받기 전에 아이가 뭔가 집중을 할 수 있고 머리를 깨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0분 정도는 담임 선생님이 내주시는 이 과제를 하게 됩니다. 뭐 독서도 있고요. 그럼 매일매일 요일마다 바뀌거든요. 요게 끝나면 1교시부터 4교시, 뭐 점심시간 5교시 이렇게 이어지는데, 점심시간 같은 경우는 보통 4교시 끝나고 이뤄지고요. 급식실이 있는 학교들이 있어요. 급식실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일괄적으로 이렇게 4교시에 먹기가 힘든 학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리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학교 같은 경우는 학년군을 나눠서 3교시 끝나고 뭐 1, 3, 5학년이 먹고 4교시 끝나고 2, 4, 6학년이 먹을 수도 있어요. 이런 급식 시간과 관련된 내용은 아마 부모님들께서 입학하시고 나서 학부모 설명회 때나 뭐 이럴 때 아니면 입학식 때도 안내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점심까지 하고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3번 정도 5교시 수업을 하고요. 1학년은 일주일에 2번 4교시 수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0분 수업이고 10분 쉬는 시간인데 학교에 따라서 요즘은 아이들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보통 2교시 끝나고 쉬는 시간에 놀이 시간을 주는 학교들이 많아요. 이 놀이 시간은 10분은 사실 아이들이 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정도 학교마다 차등은 있는데 충분히 놀 수 있는 시간을 2교시 끝나고 나서 주고, 그러면 어머님들 놀이 시간이 길어지면 사실 그 다른 시간들이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다른 쉬는 시간을 줄이는 학교도 있고요. 5분 정도로요. 아니면 쉬는 시간 10분을 보장하는 거를 원하시는 학교들은 하교 시간이 늦어지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중간 놀이가 생기면서 다른 학교와 학교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거나 아니면 중간중간 쉬는 시간이 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고 마지막에 이제 오후 수업까지 끝나면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는 아이들마다 달라지겠죠. 스케줄이. 이미 돌봄 교실을 신청하셨을 텐데 방과후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마다 차이는 있는데요. 시작하는 시기가 뭐 3월 중순에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 3월 초부터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요. 이알림이를 통해서 방과후 학교 신청과 관련된 안내문이 나갈 거예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뭐 강사 아이와 상의해서 스케줄에 따라서 방과후 학교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제 학기 초에 아이들이 이제 수업이 끝나고 하교할 때 되면은 돌봄 교실 한 줄, 저도 저희 반 아이들, 방과후 교실 한 줄, 집에 가는 한 줄, 이렇게 해서 세 줄로 세우거든요. 아이들이 학기 초에는 자기의 일정에 대해서 아직 잘 입력이 안 돼 있어요. 매일 돌봄 교실을 가거나 매일 하교를 하는 친구들, 일관된 친구들은 괜찮은데 방과후 교실 같은 경우는 요일마다 강좌도 달라지고요. 그 강좌마다 교실도 달라져요. 학교에는 모든 시설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하고 방과후 교실, 방과후 학교 같은 거 상의하실 때 위치라든지 이제 강좌 같은 거를 아이가 외울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 몇 개를 듣는 날이다. 오늘은 첫 시간이 언제야? 라고 한 번씩만 얘기해 주시면 담임 선생님께서 이거 다 챙겨주세요. 학기 초에. 무슨 강좌, 무슨 강좌, 무슨 강좌, 강좌별로 나눠서 아이들이 같은 무리별로 지어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 또 학기 초에는 방과후 강사님들이 직접 교실로 내려오셔서 1학년 친구들은 데려가기도 하거든요.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꾸준히 아이가 자기가 뭘 들어야 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도 그 자기의 일정을 알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가는 거지 담임 선생님이 어디 가라고 알려줘야 갈 수 있을 정도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기의 일과는 자기 스스로 챙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줄글로 정리한 건데요. 아이들이 등교를 하면 겉옷을 접어서 사물함에 넣는 학급도 있고 옷걸이가 비치된 학급은 옷걸이에 스스로 걸게 돼서 아이가 입고 벗을 때 편리한 겉옷을 이따 신발도 말씀드리겠지만 예쁘고 멋있는 것도 좋긴 한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모두 스스로 해야 돼요. 담임 선생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만 선생님이 처음부터까지 다 해주지 못하거든요. 하다가 뭐 자크가 걸린 경우나 단추가 채우다 안 되는 경우는 선생님이 가끔씩 도와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모든 것들은 자기에 관련된 것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통신문 같은 거나 선생님 또 특히 학기 초에는 어머님들께서 이알림이로 제출하시는 것도 있지만 종이 회신문들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학기 초에 선생님들이 이런 연락 주머니 같은 걸 다 주실 거예요. 그럼 여기에 제출할 것도 아이가 오늘은 뭘 갖고 왔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확인해서 아이한테 선생님한테 내일 이거 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이가 반은 내고 오고 반은 아마 그냥 가지고 올 거예요. 미처 내지 못하는 친구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아이를 다그치지 마시고 우리 열림이 오늘 이거 안 내고 왔네. 내일 꼭 내야 돼. 선생님한테 연락드려서 선생님한테 우리 열림이가 이거 가져갔는데 선생님 확인해 주세요. 라기보다는 아이가 스스로 기억해서 사실 이렇게 제출 기한이 좀 길어요. 여유가 있거든요. 그 기간 안에 아이가 스스로 생각해서 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간표 확인하고 필요한 교과서를 서랍에 정리하는데 보통 1학년 친구들 서랍이 이렇게 있으면 한쪽은 바구니를 학교에서 보통은 사용하세요. 이런 반쪽짜리 바구니 안에 색연필, 사인펜, 가위풀, 그냥 기타 학용품들이 수시로 꺼냈다 열었다 쓸 수 있게 바구니 안에 정리해 주시고 하나는 요 왼쪽에는 국어, 수학, 뭐 통합 교과서들과 종합장 그 다음에 아이들이 글 쓰는 뭐 10칸 노트 이런 것들을 한쪽에 정리하게 돼요. 근데 이 정리 습관이 안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교과서 있는데 색연필 껴있고 뭐 교과서와 교과서 사이가 겹쳐서 애들이 선생님 교과서 없어졌어요 이런 애들 태반이거든요. 사실 교과서 안에 교과서가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물건을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한두 번은 도와주지만 매번 그걸 도와주다 보면은 친구들의 인식에서도 이 친구는 왜 자꾸 선생님한테 교과서를 찾아달라고 하지? 이렇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은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 과목은 1학년 같은 경우는 3개지만
국어와 관련된 것도 한 학기에 3권이에요. 국어 가나 국어 활동. 수학도 수학 익힘. 통합도 2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구성이 1학기만 해도. 그러니까 교과서가 1학기만 해도 7권이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자체가 과목은 3개지만 물론 통합교과라든지 국어 나 같은 경우는 가가 끝나고 나가 시작되고 통합교과도 처음에 배우는 학교라는 교과가 끝나고 그 다음 교과가 시작되기 때문에 나머지 1학기에 배우는 교과서들은 사물함에 두거나 집에 가져다 놓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배우는 게 아닌데 서랍에 넣어 있으면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그게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선생님들이 지금 배우는 교과가 아닌 1학기 나머지 과목 교과서는 서랍 안에 두게 하세요. 근데 간혹 가다 친구들이 그 집에 가져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교과서가 바뀔 때 꼭 맞춰서 보내주셔야 돼요, 학교에. 교과서가 없으면 또 그 친구가 또 당황하게 되니까요. 그 다음 말씀드렸듯이 아까 수업 시간은 40분, 쉬는 시간 10분이고요. 초등학교는 특히 1, 2학년은 담임 선생님과 대부분의 교과를 배우고요. 3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국어, 수학, 사회, 영어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 기타 교과가 시작되면서 교과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교과 선생님은 똑같이 저희와 마찬가지로 초등교사인데 그냥 올해에 내가 교과를 가르치겠다라고 저희가 담임을 맡는 것처럼 그 해에 그 교과를 맡은 똑같은 선생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3학년, 4학년 되면서 영어교과 선생님, 아이들 입에서 뭐 음악교과 선생님 이런 말씀 들으실 거예요. 그거는 우리 3학년에는 영어와 뭐 음악을 빼고 나머지는 다 우리 선생님이 가르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외에는 다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십니다. 그다음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가거나 놀이할 수 있어요. 이 쉬는 시간 사용 때문에 아이들이 초반에 조금 어려운데 3월 달에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해요. 그래서 화장실이 수시로 가고 싶어요. 이 쉬는 시간까지 못 참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서 굉장히 이제 여리고 조금 소극적이고 주변 상황 막 이렇게 두리번두리번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한테 차마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면 이거 참겠죠. 참으면 실수를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충분히 집에서 화장실이 가거나 조금 급할 때는 선생님께 꼭 말씀을 드려라. 근데 말씀을 하기가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손만 들으라고 해주세요. 선생님이 3월 달에는 손 드는 친구들을 눈여겨보시거든요. 저 아이가 좀 불편하구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럼 그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보시게 돼요. 그래서 화장실을 갈 수 있고, 뭐 보건실을 가고 싶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막 이런 기타 아이가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꼭 선생님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지 학교가 편안해지고 빨리. 학교에 적응을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고 선생님과도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아이가 화장실이 급할 때는 선생님이 우리 담임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데 꼭 화장실은 쉬는 시간에 가라고 하셨는데 엄마 공부 시간에 수업 시간에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서 혼났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께서는 3월 달에 규칙을 굉장히 집중해서 교육하시거든요. 수업 시간 규칙, 급식 시간 규칙, 복도, 이동, 통행, 뭐 교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놀이 규칙이 정말 쏟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규칙에 대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규칙을 꼭 지켜야 되고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힘들거나 이런 것들은 선생님께 수시로 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 다음 수업 마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돌봄이나 방과후 수업 할 수 있고요. 담임 선생님과의 상담은 나중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약 상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담 기간에 저희 학부모 상담 기간이 또 있어요. 그 기간에 예약하는 거 외에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교육에는 수시 상담이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께서 좀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는 부분을 선생님과 얘기하고 싶으시면 사전에 예약만 하시면 상담 기간이 아니어도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하시거든요. 대면 상담, 뭐 전화 상담 다 되니까 미리 담임 선생님과 약속을 잡으시고 약속 잡으면 밑에 보안관실에서 학교 정문에 보안관실 있잖아요. 그 보안관실 보안관님이 확인을 합니다. 몇 학년 몇 반 어느 학부모이신지. 그러면 그 몇 학년 몇 반 교실 선생님께 전화를 드려요. 어떤 학부모님이 상담 오셨는데 맞나요? 그럼 선생님이 예약이 돼 있으면 맞다고 하시겠죠? 그러면 들어가서 상담하시는 거예요. 수시 상담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즐거워야 돼요. 학교가 두렵거나 힘들거나 물론 낯설겠죠. 3월 달에는. 근데 빨리 즐거워지려면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노는 경험,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공부하는 경험 이런 것들을 쌓아가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가 즐겁다라는 생각을 할 때는 사실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즐거워지기 전까지 조금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규칙을 새로 배우고 선생님이 뭔가 시키는 것도 많고 친구들한테 배려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학기 초에 많은 친구들이 간혹 가다가 엄마한테 학교 가기 싫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아직 우리 열림이가 학교가 즐겁다는 거를 못 깨우쳤구나.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구나 라고 좀 생각해 주시고 좀 천천히 마음을 아이가 열 수 있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이 뭐든지 학교에서는 스스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기까지 많은 친구들이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떨어뜨릴 수도 있고 하다가 뭐 삐끗할 수도 있고 그게 완성된 것들이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부모님도 탐탁치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타박하시기보다는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처음에 아예 못했을 때보다 조금씩 나아지는 친구들의 모습이 부모님께서 보이실 거예요.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를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 완성된 결과보다는 우리 친구가 처음에 김치 못 먹었던 친구가 씻은 김치 먹었을 때 그 어머님들이 그때 그런 마음처럼 조금씩 나아가는 우리 이유식에서부터 밥 먹을 때까지 아이들이 조금씩 성장했잖아요. 그런 성장하는 거에 초점을 두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발전하는 거에 초점을 두어서 칭찬 엄청 해주시거든요. 급식 시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거에 포커스를 두셔서 칭찬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신입생 예비 소집일 때 자녀 데리고 학교 다 다녀오셨을 거예요. 다녀오신 후에 이제 부모님들께서 입학식 때 가실 건데 저는 입학식 가시기 전에 한 번쯤은 학교를 둘러보시길 말씀드리는데 사실은 교실까지는 못 들어가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 주변과 운동장 정도는 둘러보실 수 있는데 이제 학기 초 되면은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만날 공간 어디에서 엄마랑 만나자. 혹은 어디에 학원차를 타야 돼. 어디에 가면 뭐 할머니가 계실 거야. 이런 것들을 약속하실 때 구두로만 약속하지 마시고 약속할 장소를 미리 아이하고 가보시는 게 좋아요. 학기 초에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뭔가 불편한 장소, 낯선 장소에 있다가 부모님을 만나거나 익숙한 할머니를 만나거나 익숙한 선생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기다려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곳이 어딘지 궁금해질 수도 있거든요. 학교 앞에서 엄마랑 만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약속해 주시기보다는 자녀하고 같이 가셔서 정모답 어디 뭐 전봇대 옆이라든지 어디 뭐 블록 옆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거야. 혹은 여기에서 학원차가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꼭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아이한테도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학교 생활에 대해서 제가 지금 뭐 친구들과 배려하는 거, 그 다음에 복도 다닐 때 걸어 다녀야 되는 거, 한 줄로 다녀야 되고, 뭐 교실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고 학교에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거를 부모님들과 학교 담임 선생님이 다 뭐 하면 안 돼라는 식으로 보통 말씀하시게 돼요. 뭐를 해야 해 혹은 뭘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아이들이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학교 생활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림책을 한번 보시길 말씀드려요. 학교 생활과 관련된 그림책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는 법, 뭐 우리 선생님, 뭐 주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소재를 다룬 그림책을 보시면서 친구랑 싸웠을 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고 할 땐 이렇게 해야 되네. 급식실에 가서는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이런 내가 생활할 곳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그림책으로 그림과 함께 설명해 놓은 것을 부모님과 함께 읽으면서 뭔가 긍정적인 학습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림책을 보면서 학교 생활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이들의 정서적인 발달을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공간에 가면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고 낯설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상하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 엄마도 새로운 사람 만나면 어머님들도 사실은 낯선 곳에 만나면 사실 편하진 않잖아요. 지금 이 공간이 어머님들이 뭔가를 들으러 오셨지만 여기에서 자유롭게 얘기를 한다거나 편한 공간은 아니거든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렇다고 제가 여기 보면 지시나 통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해야 돼, 뭐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또 되려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낯설고 불안한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시간이 지나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익숙해지면 자연스럽게 이게 고쳐져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한테 조급해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변에도 보면은 같은 어린이집 친구들이 또 한두 명은 있잖아요. 그 친구들과 함께 적응해 나가면서 이제 좀 아이가 편안하게 학교 생활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뭘 해야 되고 내일까지 뭘 해야 되고 이렇게 조급해하지 않도록만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천천히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불안하거나 등교하는 거에 대해서 낯선 장소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등교 거부를 하거나 이제 등교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제가 새 학년도에 3월 달에 보면은 보통 이제 교장 선생님들께서 교문맞이를 해주세요. 교문맞이를 하면서 다른 학년 친구들은 이름을 아시니까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1학년 친구도 아직 이름이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쓰다봐 주신다거나 아이고 우리 1학년 누구누구 등교했네 이렇게 맞이해 주실 때 등교 그 정문을 못 들어오는 친구들이 한 2-3명 있어요. 부모님한테 매달려서 울고 안 들어가겠다. 교장 선생님을 보고 화들짝 놀라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일단 학교라는 공간 또 교장 선생님이 막 이렇게 양복을 입고 막 앞에 서 있고 이러면 또 약간 공간 자체가 좀 낯설잖아요. 선생님도 모르고 친구들도 모르는데 여길 내가 뭔가 끌려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등교 거부하는 친구들이 꼭 한 학년에 2-3명씩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한테는 이제 끝나고 제가 아까 학교 둘러보기를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엄마와 만날 장소, 끝나고 누가 만날 수 있다라고 꼭 여러 번 얘기해 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학교 가기를 좀 힘들어한다고 해서 선생님 우리 열림이 오늘 등교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1교시 끝나고 보낼게요 선생님 혹은 2교시만 끝나고 보내주세요 이런 부모님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면 안 되세요.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너가 정해진 시간엔 들어가고 아프지 않은 이상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 정규 수업 시간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엄마가 이제 엄마랑 만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속상한 부분, 힘들었던 부분 엄마랑 얘기해 보자.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되지.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내가 조금 힘들면 늦게 갈 수 있고 내가 힘들면 조금 일찍 나올 수 있고 이런 인식은 좋지 않습니다. 학기 초에는. 그 다음에 친구들을 일단 사귀게 되면 아이들이 이런 거는 언제 그랬는지 없어질 거예요. 만약에 등교 거부가 조금 지속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는데도 선생님이랑 익숙해지고 친구가 있는데도 등교 자체를 거부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때는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이가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들어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다음에 제가 새학기 증후군이라고 썼는데 이 증후군이라는 말 자체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증후군은 일정 시간 있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새 학기마다 새 학년도마다 보통은 1학년, 2학년 정도 저학년 친구들이 조금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새 친구들, 새 선생님들, 새 교실 이렇게 공간을 바꾸고 내가 1년 동안 익숙해진 친구와 익숙해진 선생님이 있는데 다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적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뭔가 불안함이 있어서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막 속이 울렁거리고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도닥여주고 또 속이 막 선생님 울렁거려요 이랬을 때 빈속에 와서 밥을 못 먹어서 또 울렁거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도닥여주고 점심 먹으면 또 씻은 듯이 나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어머님들이 너무 이렇게 놀라지 마시고 그냥 선생님한테 이게 지속될 경우에는 넌지 선생님 요즘 우리 열림이가 학교 갈 때 좀 이렇긴 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선생님이 또 인지하시고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보건실을 바로 보내기보다는 좀 지켜봐 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너무 놀라지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건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아이의 불편함을 빨리 없애줄 수 있게 빨리 이렇게 차분해질 수 있게 부모님들께서 많이 이야기 들어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 마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요. 다음 입학 전 준비사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학 전에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먼저 자녀의 키 몸무게는 대략 아실 거예요. 근데 발 크기, 시력, 알레르기 제가 이렇게 표시해 놨는데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많은 시간 동안 실내화를 신고 생활합니다.
학교에서 교실, 그 다음에 급식실, 뭐 이동할 때, 화장실 갈 때 다 실내화 신고 있고 강당 가서 체육할 때 대부분 운동장 체육 시간이 있고 강당 체육 시간이 있고 따로 있어요. 운동장 체육할 때는 당연히 운동화를 갈아 신고 하겠죠. 근데 강당 체육 시간에는 실내화 신고 합니다. 강당 안 관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시간을 실내화를 신고 하는데 제가 발 크기를 써놓은 이유는 이제 학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이 발이 빨리빨리 크잖아요. 실내화를 마련하실 때 자녀의 발보다 조금 많이 넉넉한 실내화를 마련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세요. 왜냐면 발이 금방 크기 때문에 신발 같은 경우도 여유 있게 사시잖아요. 근데 그 신발을 신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체육 시간에 강당 체육 때 체육을 하거나 이러면 다 실내화가 벗겨져요. 헐떡헐떡돼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자꾸 넘어지거나 이제 실내화가 헐떡된 경우 복도에서도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일어나거든요. 실내화는 발에 맞게 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시간 동안 실내화를 신다 보면 실내화가 생각보다 빨리 해져요. 그리고 빨리 찢어지기도 하고 더러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빨리 실내화를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실내화는 많이 넉넉하지 않게 적당히 아이 발에 맞게 마련해 주시길 말씀드리고요. 시력 같은 경우는 우리 친구들 이제 1학년 때 건강검진 시기가 있어요. 보통 1학년 여름방학쯤 해서 1학기쯤 말해서 학교에서 이제 전체적인 건강검진을 하고 말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건강검진 때 다녀오고 나서 아이가 시력이 안 좋아서 그때 막 안경을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그 전부터 시력이 안 좋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한 학기 동안 잘 안 보였다는 거예요, 칠판이. 근데 아이들은, 우리 친구들은 멀리서 뭔가 칠판을 보거나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잘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감이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엄마한테 엄마 칠판 안 보여요 이렇게 말 안 하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학하시기 전에 꼭 안과 검진하시고 우리 자녀가 안경을 써야 되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안경 쓰는 적응 기간이 있으면 좋습니다. 안경을 처음 썼을 때 좀 불편하잖아요. 어지럽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학기 초에 적응할 때 또 같이 하게 되면 친구들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입학 전에 시력 체크하시고 아이의 눈 상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학기 초에 건강과 관련된 알레르기 확인서 같은 거 냅니다. 거기에 알레르기 써주시면 급식 선생님께서 뭐 1학년 1반 열림이는 호두 알러지가 있다. 그러면 급식을 준비하실 때 멸치 호두 볶음을 준비하실 때 호두를 뺀 멸치 볶음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렇게 각 아이들마다 알러지가 있을 때 물론 모든 반찬을 그렇게 준비하지는 못하고 이렇게 재료를 간단하게 빼서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렇게 마련해 주시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기타 여분의 반찬, 보통 김이거든요. 김 같은 거 준비해 주시면 이거 못 먹는 친구는 김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알러지가 있을 때 꼭 그 기입해 주시고 자녀한테도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혹여나 급식 같은 거는 이렇게 아이들 여러 명을 이렇게 배부하다 보면은 선생님들이 깜빡 잊으실 때가 있어요. 물론 이제 1학년 이제 생활 지나면서 아이들이 이제 익숙해지면 스스로도 잘 할 텐데 초반에 선생님이 이제 깜빡하실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녀하고 이제 급식과 관련된 안내표가 나가면 식단표를 보시고 아 이거는 먹지 않아야 되는 거다. 이거는 조심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두 번째 체력 관리입니다. 아이들이 일상 우리 일과표 보시면 알겠지만 1교시부터 5교시 끝나면 보통 1시 반 되고요. 1시 반 이후에 방과후 듣고 돌봄교실 가고 하면은 뭐 4, 5시에 집에 가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학원까지 가고. 그래서 아침에 9시 와서 3시, 4시, 5시까지 뭔가 정해진 스케줄대로 따르고 이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생활하는 게 사실은 1학년 친구들한테 쉽지 않아요. 1시간 수업이 40분인데 40분 동안 이렇게 바르게 앉는 친구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허리를 세워서 이렇게 앉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이들 막 구부리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막 쭈그리기도 하고 발을 의자에 올리는 친구 막 별 친구들이 다 있어요. 자세가 바르지 않은 친구들. 그래서 기초 체력을 길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이 체력이 있어야 바르게 앉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기도 하고 선생님한테 집중할 수도 있어요. 집중하는 것도 에너지, 노는 것도 에너지, 공부하는 것도 다 에너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기초 체력을 기를 수 있도록 뭐 꾸준히 하는 아이가 운동이 있으면 그 운동 계속 시켜주시고 그게 없다면 가족과 함께 이왕 하는 운동 가족과 함께 하면 좋겠죠. 그래서 뭐 같이 공놀이를 해주시던지
자전거를 같이 타주시던지 이런 식으로 운동 한두 개는 꾸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놀이체육하고 3학년, 4학년 가면서 각 학년마다 체육식에 나오는 구기 종목이라든지 이렇게 과정들이 있어요. 1, 2학년은 보통 줄넘기를 많이 하고요. 뭐 배구도 나오고 농구도 나오고 다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 당해에 처음 접하는 친구들은 조금 낯설 수 있겠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뭐 종류별로 다 시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운동들을 접할 수 있게 해주시면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놀이에 조금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 다음 위생관리입니다. 아이들 기침하는 친구들 많고요. 기침 가래 때문에 고열 감기 하는 친구도 1, 2학년 친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감기에 걸려오면 굉장히 속상해하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기침 예절은 꼭 마스크를 쓰는 친구들도 있는데 요즘은 또 마스크 많이 벗고 생활하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벗었을 때 내가 기침이 나거나 재채기가 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빨리 할 수 있게. 사실 기침 재채기는 갑자기 나오는 거잖아요. 갑자기 취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하고 하면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습관이 돼야 돼요. 내가 기침이나 집에서도 재채기 나올 때 어떻게 하는지 친구들 피해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교육시켜 주시면 좋고요. 소근육 발달은 제가 이제 앞으로도 계속 드릴 텐데 아이들이 1학년 들어오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활동 중에 하나예요. 손으로 뭔가를 잡고 내가 힘을 주어서 해야 되는 것들. 여기 보면 글씨 쓰기라고 제가 말씀을 해놨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제가 한글 교육이 있다 말씀드릴 테지만 한글 교육이 쭉 진행이 되고 나면서 이제 글씨 쓰기는 천천히 진행이 되고요. 초반에는 자음자, 모음자 쓰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성긋기라든지 조각 그림 그리기 이렇게 손으로 하는 활동이 소근육 활동인데 이 소근육 활동이 안 돼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소근육 활동을 뭐 미리 준비시켜야 될 것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집에서 가위질을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선긋기를 한다거나 색칠 공부를 한다거나 이 정도로만 노출시켜 주시면 학교에 와서 소근육으로 힘들어 하실 일은 없어요. 가위질을 할 때도요. 가위질 같은 경우 이렇게 정교한 가위질까지는 아이들이 힘들잖아요. 근데 가위 자체를 사용해 보지 않거나 가위질이 힘든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임 자체가. 근데 이 움직임 정도는 익숙해지면 좋거든요. 제가 나중에 가위 말씀드릴 때 좀 더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 그리기, 색칠하기, 가위 오리기 정도의 소근육 운동을 조금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입학 전 예방접종 다 하셨을 거예요. 예방접종 혹시 못하신 부모님께서는 학기 초에 여러 가지 제출 서류 중에 입학 확인 서류, 예방접종 확인 서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 서류 떼실 때 미처 접종이 안 된 예방접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1주나 2주 기간 주시고 그때 해서 다시 제출하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그 기간이 여유롭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입학 전에 확인해 보시고 접종 안 한 거 있으면 미리 접종하셔서 우리 아이가 다 접종을 했는지를 확인해 주시는 게 좋아요. 3월 달에 바쁘고 아이들도 바쁘고 어머님들도 바쁜데 그때 또 접종하러 가기 또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 다 되었는지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이제 1학년 발달 단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특징은 우리 아이들 유치가 이제 빠지는 시기예요. 이제 유치 흔들려서 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매일 이거 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치가 흔들릴 때는 그 시기를 적당히 파악하셔서 아이가 이제 급식 먹을 때도 이거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게 계속 흔들리다 보면은. 그래서 적당한 때에 유치를 바로바로 빼주시면 아이가 학교 생활하는데도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과 검진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근육 말씀드렸는데 소근육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대근육도 충분히 발달해야 돼요. 대근육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초 체력과 관련된 자전거를 탄다거나 물놀이를 하거나 공놀이를 하거나 이런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여가 활동이라든지 아이가 꾸준히 하는 그 운동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시켜주셔야 손의 힘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1학년 같은 경우는 신체 발달이 왕성한 시기이기도 하고 신체가 뭔가 튼튼하고 잔병치레가 없어야 학교 생활이 즐거워요. 자꾸 기침하고 자꾸 아프고 자꾸 열이 있는 친구 학교 자꾸 조퇴하고 자꾸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적응하는데
그만큼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친구들하고 같이 정한 시기에 건강하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 대근육, 소근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체력 관리가 중요해요. 감기에 자주 걸리지 않고 열이 자주 나지 않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손발 협응 능력, 손눈 협응 능력 말씀드렸는데 손발은 손과 발이 함께하는 것 같아요. 제일 쉬운 게 줄넘기예요. 줄넘기 같은 거 박자 맞춰서 할 수 있는지. 사실 모든 친구들이 1학년 중에서도 줄넘기 금방 하는 친구도 있고 더디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거는 시기의 차이지 못하는 친구는 없어요. 어느 친구나 시간만 충분히 주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미리 해볼 수 있는 처음 줄넘기 하는 친구는 이게 굉장히 낯설어요. 왜냐면 친구들이 다 모르는 친구들 낯선 공간에서 선생님 앞에서 내가 못하는 걸 하게 되면 조금 창피할 수 있잖아요. 물론 성격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근데 잘 못해도 해본 친구들 같은 경우도 열심히 해요. 내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줄넘기 같은 거 조금 여가 시간에 부모님과 함께 좀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손눈 협응은 이제 학교에서 대부분의 활동이 손눈 협응인데 선생님이 칠판에서 뭔가를 쓰거나 그리실 때 그걸 보고 아이들이 그리거나 쓸 수 있어요. 보고 하는 거. 내가 선생님이 하는 걸 보고 내 손으로 같이 따라하는 거. 그게 손눈 협응이거든요. 선생님이 준 모양 그대로 오리는 거. 이것도 손눈 협응이에요. 가위질 하는 거. 그래서 그런 모든 활동이 손눈 협응인데 단축 끼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크 올리고 내리는 거. 내가 보면서 내 단추에 맞게 끼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손눈 협응 같은 경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활동이기도 한데 집에서 어머님들께서 충분히 연습시켜 주실 수 있어요. 아이가 물 마시고 싶을 때 컵에다가 아이 스스로 물 따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컵 경계선까지 물을 내가 따라야 되겠죠? 그러려면 내가 물컵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아이가 집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상생활을 아이 스스로 하게 해주시면 이런 기본적인 필요한 능력들이 천천히 길러지는 거예요. 아이 스스로 양말 벗고 양말 신고 이런 것들 다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꾸준히 지속시켜 주시면 자연스럽게 발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인지적인 특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호기심과 질문이 굉장히 많아져요. 여러 가지 질문 막 합니다. 선생님한테도 하고 부모님한테도 하고 처음에는 이제 선생님이 낯서니까 약간 이렇게 경계를 했다가 선생님과 친구들이 익숙해지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쏟아내요. 근데 질문을 쏟아낼 때의 반응이 중요해요. 부모님들께서 질문이 막 많으면 어떻게 반응하세요? 다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대답해 주시나요? 네,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질문을 할 때 물론 매번 최선을 다하실 수는 없지만 찡그린다거나 질문을 하는 게 조금 불편해지게 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 제가 5, 6학년도 부모님 상담하다 보면 가장 걱정이 우리 아이 발표 잘해요, 선생님? 우리 아이 다른 친구들한테 뭔가 이렇게 발표하는 능력이 굉장히 궁금하신 부모님들이 많아요.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때는 주변 친구들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얘기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많은 친구들이 손을 막 들어요. 그래서 손을 들었는데 발표를 안 시켜주면 그 막 속상해해요. 그랬던 애들이 고학년 가면서 다 손을 안 들어요. 발표를 안 합니다. 친구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싫어요. 왜냐면 불편하거든요. 틀릴 수도 있고 내가 뭔가 얘기했을 때 주목받는 것도 싫고 사춘기 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말하는 게 즐거운 친구들은 고학년까지 끝까지 발표 잘합니다. 말하는 게 즐거우려면 내가 말했을 때 반응이 좋아야 되겠죠. 내가 말했을 때 반응이 부정적이면 말하는 게 싫어져요. 그래서 특히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께서 뭔가 아이들이 자녀가 질문을 할 때 즐겁게 반응해 주시고 뭐 그럴 수도 있고 길게 꼭 대답하실 필요는 없지만 웃으면서 그 질문에 보통 열린 질문들이 많을 거예요. 정답이 있기보다는. 그럼 아이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창의성, 포용성 말씀드렸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그 답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그냥 되물어 주세요. 그런 것도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질문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선생님한테 질문 많이 하는 학생이 어머니도 좋잖아요. 선생님한테도 질문을 많이 할 수 있으려면 아이가 스스로 배우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집에서부터도 그 태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제가 아까 학교에서 이렇게 앉는 자세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렇게 바르게 앉는 친구들 말고 나머지 이렇게 막 자세가 안 좋은 친구들은 사실 집에서도 그렇게 책 읽는 친구들이에요. 책을 읽을 때만이라도 바른 자세로 읽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르게 앉아서. 우리 아이 책 읽는 게 중요하니까 엎드려서 읽건 누워서 읽건 그게 책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예뻐서 그냥 두시는 분들 계신데 그대로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읽습니다. 1, 2학년 교실은
꿈담 교실이기 때문에 마루에 다 이렇게 장판이 깔려져 있어요. 그래서 되게 아이들이 놀이할 때도 되게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집과 많이 다르지 않아요. 물론 책상이 있고 교과서를 배운다는 건 좀 다르지만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놀이 교구를 많이 활용해서 수업도 하고 분위기 자체도 편안한 분위기라서 자연스럽게 책도 막 엎드려서 읽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쉬는 시간에. 근데 그게 사실은 아이의 바른 자세 형성에는 좋지 않아요. 1, 2학년 때 허리 세워서 바르게 앉고 아이 신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학습 태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바르게 앉는 습관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책 읽을 때는 집에서도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읽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제가 여기 써놨는데요.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친구도 있고요. 그림 그리기 조금 즐겨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특히 남자친구 같은 경우. 근데 1학년 때는 사실 저희가 한글 깨치기 뭐 여기 질문해 주시는 어머님도 계신데 한글을 깨치고 들어오는 친구는 많지 않아요. 사실 그 한글 깨치는 건 저는 2학년까지 보거든요. 보통 2학년까지는 가야 사실은 6학년까지도 봐야 돼요. 한글. 아이들이 요즘 맞춤법 띄어쓰기 사실 많이 몰라요. 고학년 친구들도. 그래서 한글을 깨치고 가야 되나요? 해서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한글이 아이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시기는 2학년까지 보시면 돼요. 뭐 처음부터 3월 달부터 이제 우리 개정교육과정 되면서 한글 교육이 34시간이나 증배가 됐어요. 기존 68시간에서 34시간 증배됐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시 교육청 자체에서도 문해력을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글 교육 강화할 거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1학기 동안 충분히 한글 교육 시켜주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아직 한글을 깨치지 못하고 한글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학기 초에 대부분의 활동이 그림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글씨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이요. 글씨로 자기 생각을 쓰거나 글씨로 뭔가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1학년 학기 초 활동, 1학기까지의 통합교과, 국어 뭐 이런 활동은 그림이 주가 돼요. 그림이 그러면 그림 잘 그리는 친구는 좋겠지만 그림이 조금 별로 그림 그리기를 즐겨하지 않는 친구들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야 돼요, 아이들이. 즐겨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려면 저는 보통 저희 반 친구들한테 3월 달에 A4 용지 반쪽짜리 작은 종이를 줘요. 아이들이 일단은 그림을 좋아하려면 그림에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 그림에 내가 만족해야 되거든요. 내 그림이 내가 만족해야 되는데 사실 그림에 자신 없는 친구들은 그림이 작습니다. 그림이 조그마해요. 왜냐면 크게 그리면은 힘들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도화지에 꽉 차게 그리는 연습을 시켜주시면 좋아요. 도화지에 꽉 차게 그리려면 그림이 커져야 되겠죠. 그림이 커지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때만한 도화지를 줬어요. 그러면 그리고 싶을까요? 안 그리고 싶겠죠.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작은 종이를 주세요. 작은 종이에 꽉 차는 연습을 시켜주시고 그러면서 조금씩 종이가 커져 나가면 되겠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초반에는 요만한 A4 사이즈 종합장으로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종합장 사이즈 주셔도 되고 그거 반쪽짜리 주셔도 되고요. 집에서 뭔가 아이가 자신감 있게 내 도화지에 내 종이에 내 생각을 꽉 차게 표현할 수 있게 그런 연습 시켜주시면 좋고요. 색칠하기는 자연스럽게 소근육 연습이 되는데 색칠하기가 싫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는 색칠하기까지 안 시켜주셔도 되고 일단 그림 그리는 거, 내 생각을 내 손으로 표현하는 것부터가 즐거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연습을 좀 충분히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저희가 23학년도까지는 그림 일기가 1학기에 있었어요. 1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에 그림 일기가 있었는데 2022 개정교육과정 되면서 24학년부터 2학기로 옮겨졌어요. 그만큼 아이들 한글 교육을 충분히 시키고 그림 일기를 쓰게 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그림 일기를 쓸 때 그림 일기장 보시면 어머니도 아시겠지만 그림이 반이고 글이 반이거든요. 그만큼 2학기 때에서도 계속 그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그림 그리기가 좀 익숙해지고 그림 그리기가 편안해야 자기 생각이나 학교의 활동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릴 필요는 없고요. 그림 그리기가 싫지만 않으면 돼요. 즐겁게 그릴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다음 아이들 책 읽기 좋아하는데 이제 국어 교과서에 이제
국어교사 나중에 받아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글 교육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한글 놀이 단원이라고 1단원에 나오거든요. 국어 교과서에. 보면은 낱글자 기역, 니은, 아야, 어요 나오면서 바로 1단원 옆에를 봤더니 막 글이 나와요. 부모님들이 혼동하실 수 있어요. 아직 아이가 가나다라도 배우지 못했는데 막 글이 나오고 막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이중모음 나왔다가 또 글이 나왔다가 막 이거는 우리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교과서를 만들 때 낱글자부터 하는 교육과 통글자부터 하는 교육을 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배우면서 글과 관련된 거는 담임 선생님께서 다 읽어주세요. 읽어주시는 글이거나 혹은 따라 읽기 교육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읽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 읽는 교육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런데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이제 글에 대해서 관심은 있어야 돼요. 그림만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림만 보다 보면 학교에서도 학교 독서 시간에도 그림만 보고 막 넘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3월 달이 돼서 1학년이 시작되면 글자에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해야 돼요. 다 읽진 못하더라도 이쪽에서 내가 아는 단어를 찾아본다든지 내가 아는 글자를 찾아본다든지 해서 시작해서 글자 찾기가 재밌고 글자 읽기가 재밌으면 그때부터 이제 글 읽기를 혼자 떠듬떠듬 읽을 거예요. 그래서 글을 막 억지로 읽게 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 글을 조금 관심 있게 볼 수는 있어야 돼요. 이제는 글자 같은 거 찾아볼 수 있게. 우리 친구들 보통 집중 시간이 5분에서 15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까 40분 말씀드렸는데 40분의 수업 시간에 제가 아이들한테 똑바로 앉으라는 잔소리를 10번도 넘게 해요. 왜냐하면 자세가 계속 흐트러지거든요. 그래서 자세 바르게 앉는 게 1학년 성공의 지름길이에요. 바른 자세가. 자세만 바르면 사실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 얘기 잘 안 들리잖아요. 바른 자세가 바른 학습의 기본이에요. 자세만 바르면 선생님 얘기도 잘 들리고 글씨도 바르게 써지고 뭐 다 잘 돼요. 그래서 항상 부모님께서도 자세 바르게 하는 거, 바른 자세 앉는 거 강조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 사회적 특징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고요. 그래서 내 물건에 대한 애착이 심해요. 내 거야 이거.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기 때문에 자주 일러요. 이 자주 이르는 건 내 생각과 다르면 넌 나쁜 거예요. 내가 빨대놀이 하자고 했는데 이 친구가 블록놀이 하재요. 그럼 저한테 데리고 와요. 선생님, 얘가 빨대놀이 안 하고 블록놀이 해요.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릅니다. 왜? 자기랑 다르니까. 그렇게 자기중심적 사고가 있을 때 자주 일릴 때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그건 일르지 마 하고 타박하시기보다는 나와 친구의 다른 생각. 나와 친구가 다르잖아요. 친구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부모님들도 부모님, 엄마와 아빠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를 예를 들어서 엄마, 아빠도 어른인데도 이렇게 생각이 달라. 생각이 다른 건 한 사람이 맞고 한 사람이 틀린 게 아니야. 둘이 같이 얘기해서 협의해서 정할 수 있어. 너가 빨대놀이 하고 싶고 친구가 블록놀이 하고 싶으면 오늘은 빨대놀이 하고 내일은 블록놀이를 하거나 오늘 블록놀이 하고 내일 빨대놀이 하면 되지. 그렇게 해서 아이한테 자꾸 설명해 주셔야 돼요.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원칙을 알려줘요. 제가. 선생님께서 친구를 배려하며 놀아야 돼. 배려하며 놀아야 되는 알아요. 하지만 이거는 다른 상황인 거예요. 배려하며 노는 거랑은. 그래서 아이들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잃을 때도 어머님들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이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게. 그 다음 정서적 특징입니다. 수시로 감정 변화가 생기고요. 경쟁심이 굉장히 많아요. 1학년 제가 놀이활동 위주의 수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팀별 놀이라든지 아니면은 모든 별 놀이라든지 이렇게 대항전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경쟁형의 게임 같은 놀이 같은 걸 많이 해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경쟁에 너무 치우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요. 이기지 않으면 용납이 안 되는 친구들. 지면 막 분노가 폭발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봤을 때 물론 열심히 해요. 그 친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이기려고 막 아둥바둥해요. 근데 딱 졌을 때 본인이 그걸 감당 못하니까 막 화가 나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그 친구가 낯설어지죠. 그때부터. 쟤는 이거 졌는데 저렇게 막 화 불같이 내고 저렇게 막 친구들한테 막 너 때문에 졌어 막 짜증을 내고 다음부터 쟤랑 같은 팀 하면 안 되겠다. 다른 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물론 최선을 다하는 건 좋아요. 근데 최선을 다하고 나서 내가 졌어도 괜찮아. 저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친구가 인기가 있겠죠. 그런 친구가 친구들에게 인정을 받겠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뭔가 활동 여러 가지 일상생활을 하실 때 결과보다는 과정에 아이들한테 중심을 두시고 너가 즐거우면 됐고 재밌으면 됐고 누구랑 오늘 재밌게 했는데 글쎄 우리 팀이 졌어. 그래도 엄마 괜찮아.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 아이가 그 결과에 너무 치중하지 않게 평상시에 마음가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죽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를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제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아이들이 조금씩 발전하게 돼서 도덕적인 경계가 생기고 나와 다른 사람, 내 주변을 조금씩 인식하게 돼요. 그래서 뭔가 윤리적인 지침과 도덕적인 지침들이 아이들마다 저마다 다르게 생기는데 그게 좀 빨리 생기거나 윤리적인 경계가 좀 높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한테도 막 잔소리를 해요.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부모님한테도 그런 친구도 있을 거예요. 엄마 쓰레기 여기다 버리면 안 되는데 엄마 이거 여기 해야 되는데 잔소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조금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친구들이 친구들한테까지 너무 과한 잔소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을 하되 친구가 들을 때 불편하지 않게 물론 옳은 소리 하는 건 좋지만 왜냐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뭔가 그런 얘기를 또 들으면 또 친구 간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적당한 건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표현 방법 같은 건 좀 알려주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생활 습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교 10분 전까지라고 했는데 보통 학교에서 20분 전까지로 말씀드릴 거예요. 아마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건데 정리하는 시간과 자습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방 정리하고 수업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준비물 얘기 있다 할 텐데요. 자기 준비물을 집에 가져가게 되면 어머님들께서 붙여주실 거예요. 이름표를. 그러면 괜찮은데 학교에서 이걸 나눠주는 준비물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서 집으로 안 보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뭐 색연필, 사인펜, 뭐 교과서 이런 거 나눠주면서 집에 안 보내시는 경우는 아이들이 직접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름택 같은 거 가져오라고 할 거예요. 아마 담임선생님께서. 그럴 때 색연필 하나하나, 연필 하나하나 모든 거 낱개에 다 이름을 붙여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필통을 하루에도 여러 번 떨어뜨리거든요. 필통 떨어뜨리면서 자기 물건 다 떨어지면 다 섞여요. 다 섞이면 내 이름이 써있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옆 친구가 알아요. 이거 열림이 건데요. 근데 본인 정작은 자기 거 아니래요. 끝까지. 그러면 그건 자기 게 아닌 거 되는 거거든요. 이름을 꼭 모든 거에 다 붙여주시고요. 혼자서 하는 습관, 이거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지퍼 여닫기, 단추 끼기, 겉옷 정리하기 이런 거 다 스스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침 예절도 아까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이용. 이 화장실 이용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달에 학기 초에 학교 시설 둘러보기 같은 걸 할 거예요. 뭐 1층에 어떤 교실이 있고 1층에 돌봄교실, 뭐 도서실이 있고 또 2층 올라가서 2층에 뭐 특별실이 있고 보건실이 있고 다 선생님께서 하루 일과 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학교 시설 둘러보기를 하실 텐데 그러면서 화장실도 여기 있다고 알려주실 거예요. 화장실 갔을 때 한 줄로 서고 뭐 발은 어디에 두고 발바닥에 붙어있는 화장실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다 알려주시는데 우리 친구들이 정작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화장실을 이용할 때 쉬는 시간에 가는 건 그래도 좀 나아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같이 뭐 그 안에 들어있진 않지만 밖에 있으니까 누군가 있으니까 불안하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에 만약에 혼자 손 들고 갈 경우에는 화장실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그 공간이 좀 무서울 수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혼자 용본을 보고 불이 나게 뛰어나와요. 제가 간혹 가다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화장실 앞을 지나가면 불이 나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들어가 보면 물을 내리지 않고 나와요. 무섭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약간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습관적으로 본인이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릴 수 있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 다음 친구들이 오거나 다음 사람이 왔을 때 그게 좀 불쾌한 행동이기 때문에
항상 용변을 보고 물을 내릴 수 있게. 웬만하면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화장실을 가면 좋겠죠. 그래서 화장실 이용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습관. 이제 급식 시간이 되면은 급식실에 가기도 하고 어느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교실에서 먹기도 해요. 급식 시간에 1학년 친구들 보면 천차만별이에요. 진짜 급식을 잘 먹는 친구, 아니면 되게 천천히 먹거나 편식하는 친구, 아예 급식에 관심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먹는 게 즐겁지 않은 친구들이죠. 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잔소리하기 전까지 수저 지퍼도 열지 않아요. 급식 자체가 먹고 싶지 않으니까요. 낯선 음식에 뭐 밥 먹는 것 자체도 즐겁지 않으니까. 근데 급식 시간이 저희 그러니까 아이들에게는 약간 쉬는 시간 느낌이긴 한데 부모님들께서 급식 시간도 정해진 엄격한 수업 시간이라고 알려주셔야 돼요. 급식을 먹는 것도 이 영양소에 맞춰서 나온 음식들을 골고루 먹는 것도 하나의 공부라고 알려주시고 정해진 시간에 급식 예절을 지키면서 먹는 것도 지금 배워야 되는 거라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친구들한테 너무 음식물이 튀지 않게 예의를 갖추면서 식사 예절 갖추면서 소리 너무 내지 않게 뭐 이런 식으로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줄 수 없지만 이게 서서히 내가 친구들 먹는 걸 보면서 깨우치게 되거든요. 아, 저 친구를 보니까 저렇게 조용히 먹네. 나는 좀 소리가 컸는데 혹은 저 친구는 저렇게 골고루 먹네.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급식 시간에 온전히 급식을 바르게 먹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골고루 못 먹는 친구라도 하나 정도는 먹어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자꾸 시도하게 격려해 주시고 자꾸 급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급식 시간에는 보통 이제 일회용품, 일회용기는 잘 안 쓰는데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일회용기들이 있어요. 뭐 요플레라든지 요구르트라든지 1인용 연두부 같은 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딸 때 이것도 소근육이 필요한데 못 따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못 따는 친구들이 손에 힘이 없기 때문에 못 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이 이제 그 친구들 조금씩 도와주는데 도와줄 때 부모님께서도 집에서 아마 지금 따는 친구도 있고 못 따는 친구도 있을 텐데 조금만 열어주세요. 앞에 조금만 열어주고 아이가 따볼 수 있게. 처음에 시작이 힘들거든요. 그 시작을 조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따볼 수 있게 여러 번 해주시면 어느 순간 아이가 또 따요. 이제 급식 시간에 선생님한테 막 갖고 와요. 이거 따달라고. 그럼 제가 따주죠. 제가 따주는데 제가 다 못 따주잖아요. 그러면은 잘 따는 친구가 또 한 명 있어요. 그럼 그 친구한테 또 따달라고 해요. 그러면 저도 따주고 잘 따는 그 친구도 따주고 그 친구는 굉장히 자존감이 올라가죠. 우리 선생님이랑 같은 역할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아이들은 1학년 친구들은 되게 작은 성공도 되게 크게 느껴요. 내가 뭔가를 작은 거라도 잘하면 되게 그 시간이 뿌듯해하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내가 뭔가 스스로 따볼 수 있는 거 그런 경험도 집에서 뭔가 노출시켜 주시면 아이가 학교에서도 스스로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학용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크지 않은 가벼운 책가방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책가방 중에서 되게 멋있는 책가방들이 있어요. 이렇게 막 위로 여닫는 가죽으로 돼서 막 이런 책가방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불편해요. 무겁기도 하고 책상 거리에 잘 걸리지도 않아요. 여기가 딱딱해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책가방 같은 경우는 등교한 후에 안에 있는 거 다 꺼내서 책상 거리에 걸고 그 다음에 일과를 다 끝낸 후에 정리해서 갈 때만 쓰거든요. 학교 올 때와 갈 때 빼고는 쓰지 않아요. 근데 책상에 걸어줘야 되는데 걸어지지 않은 책가방들이 있어요. 그럼 그 아이 책가방만 바닥에 막 나뒹굴어요. 책상 거리가 잘 되어 있는지 봐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벼워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 여닫는 책가방 같은 경우 아이가 이렇게 공부하다 뭘 꺼낼 때 얼굴에 맞는 경우가 있어요. 위로 이렇게 뚜껑을 열다 보면. 그래서 꼭 지퍼로 여닫는 거 준비해 주시는 게 좋아요. 편하게 왔다 갔다 꺼낼 수 있게 자주자주 할 수 있게. 그리고 발에 맞는 실내화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조금만 커도 생각보다 잘 벗겨지기 때문에 발에 잘 맞는 사이즈의 실내화를 준비시켜 주시고요. 필통 말씀드릴게요. 필통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아이들 책상이 이렇게밖에 안 해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교과서를 피면 교과서 한 권을 피면 옆에 조금밖에 안 남아요. 거기에다 이제 아이들이 보통 필통을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겨울철 같은데 옷이 두꺼울 때는 잘 치게 되겠죠. 나도 모르게 필통을 쳐요.
그럼 여러 번 필통이 떨어져요. 그럼 떨어질 때 철로 된 필통이나 플라스틱 필통은 소리가 굉장히 크게 나요. 그리고 플라스틱이 막 깨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자주 떨어뜨리지 않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천필통을 사주시면 떨어뜨렸을 때도 그냥 편하게 자기가 집어서 올릴 수도 있고 천필통도 입구가 잘 벌어지는 게 좋아요. 입구에 손이 잘 안 들어가거나 입구가 잘 안 벌어지면 아이들이 막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천필통도 입구가 잘 벌어지는 거, 아이들이 잘 찾을 수 있는 거 그런 천필통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진한 연필과 부드러운 지우개라고 썼는데요. 학기 초에 뭔가 뭐 자음자, 모음자 쓰고 선긋기하고 하면 연필, 색연필, 지우개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연필 준비해 주실 때 일부러 옅은 심 준비해 주시는 어머니들 계세요. 왜냐하면 아이가 틀렸을 때 잘 지워지라고. 근데 짙은 연필 사주셔야 돼요. 짙은 연필 사주셔야 아이가 살짝만 해도 표시가 돼요. 손에 힘도 없는데 1교시부터 5교시까지 이거 쓰고 색칠해야 되는데 계속 손에 힘을 줘봐요. 5교시 내내. 그럼 나중에 선생님이 막 손 아파서 못해요. 막 아이들이래요. 그러니까 짙은 연필심 주셔서 그리고 무른 지우개라고 했잖아요. 부드러운 지우개 의외로 잘 지워집니다. 짙은 연필심도. 그리고 연필 준비해 주실 때 제가 미리 깎아서 4-5자루 준비 이렇게 썼는데 아이들이 연필 준비할 때 학기 초에는 굉장히 뾰족뾰족하게 잘 깎아와요. 어머님들께서 준비해 주시는 거겠죠. 근데 이제 4월이 되고 5월이 되고 6월이 되면 뭉툭한 채로 그대로 와요. 연필이 4-5자루가 다 썼던 거예요. 뭐 3일 전, 4일 전, 5일 전에 깎았던 거 그대로 갖고 오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이제 익숙해지고 아이들 학교 적응에 그러니까 아이들 연필까지 세심히 살펴볼 여력이 안 되시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학기 초부터 아이들이 스스로 연필 깎을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물론 교실마다 연필 깎기가 있는 교실들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 자체가 마음가짐이 학교 가기 전에 내가 연필은 깎고 학교 갈 준비를 한다. 이게 기본 생각은 돼야 돼요. 뭔가 준비하고 간다. 학교 가서 하면 되지. 이것도 학교 가서 하면 되지. 나중에 숙제도 학교 가서 하면 돼. 이거 다 학교 가서 하면 된다고 해요. 그런 아이들은. 그러니까 뭔가 집에서 준비를 할 것들은 집에서 다 해가서 내가 편안한 상태에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준비성에 대한 기반이 될 수 있거든요. 학습 준비물은.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연필을 깎아서 갈 수 있게 준비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지우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쓰다 보면 애들이 힘 조절을 잘 못해서 막 쓰다 보면 자꾸 부러져요. 부러진 지우개 자꾸 쓰면 잘 안 지워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지우개도 한 번씩 살펴봐 주시면 좋아요. 부러졌는지 부러졌으면 좀 교체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본 세계 색연필과 사인펜인데 이제 우리 1학년 서울시교육청에서 1학년 학습 준비물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학교마다 학습 준비물을 구비해 주실 거예요. 근데 구비해 주시는 종류는 학교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사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리는 모든 걸 미리 사지 마시고 입학하신 후에 학교에서 나눠주는 준비물 목록이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없는 것만 사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색연필, 사인펜을 학교에서 구비해 주신다면 12색으로 사주실 거예요. 그런데 학교에서 만약에 색연필, 사인펜을 안 사줬어요. 딴 걸 사줬어요. 그럼 이걸 사가야 되잖아요. 그럴 때 간혹 가다 부모님께서 24색, 36색 막 사주신 분 있어요. 절대로 그런 거 사주지 마세요. 왜냐면 서랍에 넣고 빼기 너무 힘들고요. 애들이 그거 넣고 빼다가 막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만큼의 색을 사용할 일도 잘 없어요. 12색이면 충분하고요. 혹여나 다양한 색깔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에 학습 준비물이라고 있어요. 준비물실이라고. 거기에 여러 가지 색의 색연필, 사인펜 모든 별로 쓸 수 있는 만큼 다 구비되어 있거든요. 그럼 담임 선생님께서 필요하실 때 거기에서 대여해가지고 와서 쓰실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보다는 과한 것보다는 모든 준비물의 기본이 아이가 관리하기 편할 수 있는 게 기본이 1학년은 스스로 관리를 해야 돼. 나중에 어머님들께서 상담 오셨을 때 간혹 가다가 이제 저는 꼭 자녀 서랍 한번 보시라고 하거든요. 저랑 상담하기 전에 잠깐 자녀 여기 앉아보시고 여기가 열림이 자리인데 앉아보시고 한번 서랍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다 경악을 금치 못하세요. 서랍을 열어보시고. 뭐 정리가 안 돼서 그러실 수도 있고 그 아이들이 그 정리정돈 습관이 잘 아직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막 열심히 또 정리해주고 오세요. 그래서 되게 창피하시면서 오시는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너무 크거나 그런 것보다는 아이가 관리할 수 있는 작은 사이즈, 간소한 준비물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가위와 풀 써놨는데 가위 같은 경우는 안전가위 많이 사주실 거예요. 이렇게 약간 넓적한 안전가위. 근데 사실 안전가위 잘 들지 않거든요. 거의 안전가위로 찢어요, 애들이. 뭔가를 자르다 보면.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 그냥 일반 가위인데 끝이 뾰족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끝이 약간 뭉툭하고 일반 가위에 아이 손에 너무 크지 않은 사이즈 좀 작은 안전가위 사주지 마세요. 아이들 너무 힘들어요. 자르는데. 그래서 일반 가위 중에서 작은 사이즈, 끝이 너무 뾰족하지 않은 거. 가위 보다 보면 유난히 뾰족한 가위들이 있어요. 그 상품마다. 그래서 끝이 많이 뾰족하지 않는 것만 사주시면 일반 가위 작은 사이즈가 좋습니다. 네, 그거 사주시고 풀 보통 딱풀 사용하죠. 근데 신발은 아이들이 이제 1학년, 2학년은 관찰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학교 텃밭도 나가고 운동장에 있는 꽃과 나무도 많이 관찰해요. 봄 되면은. 그래서 보통 하루에 2번 정도 나가는 날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화를 벗고 신발을 갈아 신잖아요. 그럴 때 이제 너무나 멋진 신발을 신고 온 친구 같은 경우는 신을 때 좀 힘들어해요. 뭐 목이 높은 운동화라든지 여러 가지 뭐 끈이 이렇게 되어 있는 운동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좀 불편해요. 그래서 학교에 등하교할 때는 무조건 기준이 아이가 감당하기 편한 거. 신발도 그렇고 겉옷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아이가 이용하기에 편한 게 1순위가 돼야 돼요. 친구들 다 줄 서 있는데 혼자 늦게까지 막 신발을 낑낑대면서 신고 있으면 아이 자체가 막 불안해요. 그게. 친구들 다 서 있으니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지도 않지만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친구랑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때에 맞춰서 아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려면 신발도 조금 신고 벗기 편한 걸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입학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역할은 제가 말씀드렸던 걸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미디어 노출 줄이는 거 어머님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건 특별히 다른 말씀 안 드리고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소리 내어 책 읽고 말하기 연습입니다. 소리 내서 하는 연습, 내 목소리로 내서 하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애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글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따라 말하기를 해주세요. 엄마가 한 문장을 말하면 그걸 똑같이 말할 수 있게. 근데 그때는 목소리 크기도 적당히 클 수 있게 해야 되겠죠.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제 1학년 2학기 되고 2학년 되면서 소리 내서 책을 읽을 때 굉장히 떠듬떠듬 읽어요. 그리고 그 읽는 게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기가 소리를 내면서 내 목소리를 내 귀로 한번 다시 듣는 거잖아요. 그 경험이 낯선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 내서 읽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소리 내서 읽기를 꾸준히 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의미 단위로 끊어 읽게 돼요. 아, 내가 어디에 들어갔다 이렇게 끊어서 읽고 자연스럽게 끊어 읽으면서 띄어쓰기도 돼요. 사실 고학년까지 띄어쓰기 힘들거든요. 띄어쓰기 잘 안 되는 친구도 아직 많아요. 고학년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내가 그림책을 읽거나 뭔가를 읽을 때 소리 내서 읽으면 자꾸 그런 것들을 반복 연습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의미 단위로 끊어 읽고 띄어 읽기, 띄어쓰기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소리 내어 읽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꾸준히 시켜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집중해서 듣는 습관 되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제 1학년 친구들 이제 모듬 활동 같은 거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통합교과나 이런 것도 친구들끼리 주제 정해서 모듬끼리 하나씩 정해서 뭔가 해야 되는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 회의하라고 해요, 아이들한테. 그러면 4명이 다 같이 얘기해요. 얘 얘기하고 얘 얘기하고 얘 얘기 다 동시에 막 얘기해서 듣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4명이 동시에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끝나고 모든 회의 끝나고 이제 너희 모든 결과는 뭐야 물어보면 아무도 말 못하죠. 들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평상시에 집에서도 어머님이 뭔가 얘기해 주시면 그걸 아이 입으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엄마가 막 얘기하고 나서 엄마가 뭐라고 했지? 그러면 똑같이 말 안 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엄마의 말을 자기식대로 표현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친구가 한 얘기를 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요약해서. 당연히 요약할 수밖에 없겠죠. 친구의 긴 얘기를 똑같이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씩 자주 늘려주셔야 돼요. 이런 걸 잘한 친구들은 모듬 활동할 때, 특히 모듬 활동은 고학년으로 갈수록 수준이 높아져요. 뭐 사회나 과학 같은 거 실험하고 이런 거 다 모듬 활동으로 진행되는데
그때 역할 나눠서 모든 실험 결과 도출해서 어떤 게 됐고 막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그 모둠에서 역할을 나눠주면 주도적으로 하는 친구가 있고 친구가 정해주면 따라하는 친구도 있고 자기 역할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 친구들의 의견을 잘 듣고 그걸 잘 설명해 주는 친구가 자연스럽게 주도적이 되겠죠. 그래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내 입으로 설명을 해주고 내 입으로 뭔가 얘기를 해보고 이런 경험이 소리내어 읽기만큼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에요. 숫자를 계산하고 글씨를 읽고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두 번째는 마음을 여는 공감과 소통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자녀의 말과 행동에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주시고 실수나 단점 이런 거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수 많이 해요, 아이들. 이거 천천히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칭찬하는 말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미안해 라고 제가 여기 썼는데 학교 생활 하다 보면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과하는 일도 있고 용서해야 될 일도 있어요. 친구가 나한테 잘못할 때도 있고 내가 친구한테 미안해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렇게 보다 보면은 입을 꽉 닫고 분명히 이 열림이가 잘못을 했어요. 친구의 지우개를 말하지 않고 가져가서 썼어요. 이 친구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일르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열림이까지 불렀죠. 그래서 왜 지우개 함부로 썼어? 우리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 했더니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죠. 미안하다는 말을 참아할 수 없어요. 이 친구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에서도 부모님께서도 자녀에게 실수하실 때 많잖아요. 그럼 어머님께서도 자녀한테 미안하다고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미안하다고 자주자주 말할 수 있게 그 분위기 자체를 허용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미안해라는 말이 내가 부끄럽거나 내가 잘못한 말이 아니고 사과하는 건 되게 멋있는 행동이다. 미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상대방을 그만큼 많이 배려하는 행동이다. 이런 식으로 아이한테 자주자주 미안해, 고마워, 뭐 용서해 줄게 이런 식의 말들을 감정 표현이 편안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더불어서 친구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친구들도 다 알아요. 이 친구는 실수를 하지만 사과해서 괜찮은 친구야. 근데 이 친구는 실수를 하는데 사과도 안 해. 절대 사과하지 않아. 그런 것도 아이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당연히 사과 잘해주는 친구한테 가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좋습니다. 친구 맺기를 위한 교우관계 지도법입니다. 그래서 어울릴 수 있는 기회가 많으면 좋긴 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다양한 여러 가지 놀이 환경을 만들어주고 하는데 그걸 통해서 아이들과 친해지고 친숙해지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그럴 때 친구랑 금방 친해질 수 있으려면 우리 열림이가 친구들 얘기도 많이 들어줘야 되고 친구가 잘못하거나 열림이가 잘못했을 때 사과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친구가 미안하다고 하면 사과도 받아줄 수 있어야 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폭력은 절대 하면 안 돼. 이거 학기 초에 선생님께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실 거예요. 이 폭력이라는 건 신체적인,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정서적인 것까지 포함하거든요. 친구를 계속 째려본다거나 친구가 계속 가져간다거나 이런 것도 다 폭력에 해당돼요. 그래서 3월 초에 담임선생님들께서 경계교육 많이 하세요. 나와 친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 경계가 있어. 이 경계가 있을 때는 물론 그렇다고 편을 나눈다거나 친구랑 거리를 두라는 건 아니고요. 그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건 내가 뭔가 친구한테 물어봐야 될 때, 친구 것을 가져가거나 친구랑 뭘 하고 싶을 때, 친구 손을 잡고 싶은데 내가 손을 잡고 싶다고 손을 잡았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열림아 나 손 잡아도 돼? 이렇게 물어보고 손 잡는 거. 그런 것들이 조금 초반에 되다 보면 익숙해지면 이제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는 사실은 물어보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사이가 되면. 그래서 초반에 우리 친구들과 친해지는 사이에 그 시기에는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지 친구들과 더 금방 친해질 수도 있고 오해도 사지 않을 수 있어요. 이 학교폭력은 제가 이후에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은 거짓말이라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셔야 돼요. 거짓말이 좀 잦은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거짓말이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작은 거짓말은 그냥 괜찮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작은 거짓말이 또 큰 거짓말이 되고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짓말이 또 친구들 사이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을 했을 때 너무 화를 내시거나 너무 다그치시면 아이들이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또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화내시지 마시고 거짓말이 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네가 거짓말을 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이가 속상해서일 수도 있고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서 엄마한테 혼날까 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를 꼭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 주셔야지 아이가 다음엔 거짓말을 안 해요. 그 마음이 다시 생기면 또 거짓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아이가 뭔가 실수할 때 아이를 혼내지 않고 그걸 용서해주고 그러면 아이들이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자기의 실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상대방이 불편해하거나 화를 내거나 이러면은 모면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이 많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른 식습관을 위한 밥상머리 교육입니다. 우리 3월 달에 친구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 급식이에요. 급식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다양한 식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만 안 하고 거부만 안 하면 좋고요. 정해진 시간에 먹는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급식 시간이 정해져 있고 아이들은 급식 시간이 끝나면 놀고 싶어요. 1학년 친구들이 놀이 시간과 쉬는 시간 빼고 노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수업 시간이 대부분이고 노는 시간은 짧잖아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놀고 싶어 하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 급식실로 데리고 가면은 빨리 먹는 친구들이 있고 늦게 먹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빨리 먹는 친구들 교실로 올려 보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안전지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늦게 먹는 친구들 놔두고 갈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얘네 다 먹을 때까지 얘네 앉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사이에서도 늦게 먹는 친구 있으면 빨리 먹는 친구가 초반엔 안 그러는데 나중에 이렇게 약간 눈치를 줘요. 빨리 먹으라고. 왜냐면 같이 올라가서 놀고 싶으니까. 그래서 급식을 빨리 먹을 필요는 없대.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돼요. 선생님이 뭐 30분이면 30분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주세요. 30분 안에 밥을 다 먹으면 나중에 10분, 20분 정도 놀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급식 시간에 온전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식에 집중해서 밥을 먹을 수 있게 평상시에 가정에서 이렇게 TV를 본다거나 영상을 보면서 밥을 먹는 친구들은 사실은 이게 잘 안 돼요. 학교에 와서. 그래서 영상 보면서 밥 먹는 습관을 조금 빨리 이렇게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님과 밥을 먹으면 밥 먹는 거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런 습관을 집에서도 사실은 책 보면서 먹는 것도 좋진 않거든요. 그래서 온전히 밥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젓가락 같은 경우는 학교에는 젓가락이 구분되어 있진 않거든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똑같이 어른 젓가락을 사용해요.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는 3월달, 뭐 짧으면 한 학기, 어떤 친구들은 1년 내내도 자기 젓가락 가지고 다녀요. 숟가락 크기가 너무 크면 또 아이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작은 젓가락 가지고 와서 아이들이 쓰고 중간에 이제 그거 쓰다가 다시 학교 거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이제 이거 쓸 수 있어요. 그럼 학교 거 쓰는 친구들은 젓가락 싸갈 필요가 없으니까 학교에 그냥 물통만 들고 와서 급식실을 가서 급식 먹고 젓가락이랑 그 급식판은 그냥 잔반 처리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사용해도 되니까 자녀하고 한번 자녀가 어떤 젓가락이 편한지 얘기 나눠보시고 젓가락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물통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3월달이 되면 좀 추우니까 보온병 많이 싸주시거든요. 보온병 뚜껑 못 닫아서 물 쏟아지는 경우가 정말 태반이에요. 그래서 책가방도 젖고 급식가방도 젖어요. 그래서 아이가 정말 이걸 열고 닫을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물통을 결정해 주시는 게 좋아요. 따뜻한 물도 좋지만 쏟아진 물보다 안 쏟아진 물이 좋잖아요. 아이가 먹을 수 있게 집에서 싸간 물을. 물론 학교에도 식수대가 있기 때문에 물통만 있으면 언제든지 먹을 수 있어요. 물통만 있으면. 근데 우리 아이가 뭐 보리차를 먹고 싶다든지 옥수수차를 먹고 싶다 해서 그걸 싸갔는데 쏟아지면은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그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제가 닫기에도 힘든 보온병들이 있어요. 어른인 제가 닫기에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지 아닌지 열고 닫는 거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물병 결정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학부모의 학교 참여입니다.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교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모니터링. 세 번째 학부모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고
다음으로는 자원봉사 재능 기부하실 수 있어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실 수 있어요.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자녀를 키우시다 보면은, 그럴 때 학부모회라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어머님들이 다 전원이, 우리 학급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학부모회의 회원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학급의 학부모회의 회원이 되시면 대표가 한 분 있으실 거예요. 그 학부모회 학급의 대표를 통해서 전체 학부모회에 우리 학급에서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고 싶어요 라고 제시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전체 학부모회에서 이거를 의논하실 수 있어요. 학부모회라는 건 학교 전체 학부모를 대표하는 기구고요. 법정 기구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학부모 교육도 진행되고 여러 가지 학교 교육 활동에 학부모님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루트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은 말씀드렸듯이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학교를 개방하는 날이 있어요. 학부모 공개 수업이나 학교 설명회, 그다음에 학부모 총회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할 때 부모님들이 정식적으로 오셔서 학교 시설도 둘러보시고 우리 교실도 보시고 그러면서 우리 학교가 이렇게 돼 있구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던 급식과 관련해서 급식 모니터링 단이라고 학교에서 뽑아요. 학부모회처럼. 그러면 이 급식 모니터링 단이 꾸려지면은 인원이 학급에서 한 명씩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꾸려진 인원을 나눠서 한 학기에 나는 한 번만 가면 돼, 나는 두 번만 가면 돼 해서 학교 급식이 들어오는 이른 아침에 그 식재료들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활동이 있거든요. 이런 걸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학부모 교육은 학교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이 있어요. 진로교육, 요즘 같은 건 AI나 미래 역량교육 이렇게 여러 가지 부모님들이 고민하시는, 걱정하시는 그런 것들과 관련된 교육을 학교에서 해주세요. 그 교육을 ER림이로 신청을 받으실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도서관에서 합니다. 그런 것들을 때마다 확인하시고 신청하고 싶은 교육은 바로바로 신청하시면 학교 가서 들으시는 거예요. 어머님들이랑. 보통 오전에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자원봉사와 재능기부는 학교마다 조금 다른데요. 학교마다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기구들이 조금 달라요. 우리 학교는 도서명예 학부모회가 있고 우리 학교는 녹색 어머니가 있고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학교 교육활동에 어머님들이 도와주시는 창구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걸 통해서 우리 학교에만 도서관과 관련된 봉사가 있으면 난 여기에 참여하고 싶다. 그럼 신청하시면 되고 아이들 안전지도와 관련해서 활동이 있다. 그럼 그쪽으로 또 학부모님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 환류 프로그램은 학부모 지원센터라든지 학부모 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이 어머님들께서 들으시고 나서 또 일반 학교들을 찾아가서 어머님들이 배운 걸 또 나눠주시는 또 활동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학부모회 말씀드렸는데 학부모회하고 또 하나의 학부모님들이 참여하는 기구가 학교운영위원회예요.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다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학부모회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학교 교육활동이라든지 다양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전체 우리 학부모들이 뭘 원하고 우리 학교 교육활동에 학부모들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상의해서 참여하는 기구라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위원들이 학교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결정하는 기구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상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학교 규칙이라든지 아니면 교과서 선정이라든지 현장 체험 학습 장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결과를 보고를 하시면 그걸 보면서 제대로 선정이 됐는지 어디에 가는지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에 다양한 요구가 있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양한 요구가 있대 그것과 마찬가지로 응원과 지지도 함께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교에 의견 제시를 하실 때에는 학교에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는 절차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떤 절차로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절차에 따라서 또 서로를 배려하는 표현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 상담 말씀드릴게요. 보통은 옛날에는 고정적인 상담, 획일적인 1학기 상담, 2학기 상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다면 요즘은 많은 학교에서 수시 상담으로 조금 바꿔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1년 내내 수시 상담만 하는 학교도 있고 어느 학교에서는 한 학기는 학부모 상담 기간이 있고 한 학기는 그냥 수시 상담으로 열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시 상담은 선생님과 내가 학부모님이 사전에 약속만 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상담이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는 상담 일정을 이렇게 약속을 하실 거예요. 상담 기간에 상담과 관련된 ER 리미를 보내드리면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1순위, 2순위, 3순위 적으시죠. 그래서 선생님께서 보통 1학년은 거의 다 신청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일정이 좀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잡으시고 나서 선생님이 아이 편에, 자녀 편에 상담 일정을 알려주시면 상담 시간 약속은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20분이나 뭐 25분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오셔야지 그 시간에 조금 뒤처지면 뒤에 또 상담 받으시는 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으시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주시면 좋고요.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실 때 우리 열림이가 학교에서 이런 행동에 있어서 좀 염려가 돼요. 이런 거가 조금 가정에서는 어떤가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집에서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종종 계세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사실 자녀가 가정과 학교에서 다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느끼시거나 그게 조금 너무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런지 자녀랑도 얘기해 보시고 선생님한테도 어떨 때 그런지 좀 자세히 여쭤봐 주세요.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는 뭔가 아이가 심정적으로 뭔가 불편하거나 어려워서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고 부모님은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녀한테도 꼭 물어보셔야 되고 선생님한테도 우리 아이가 언제 그랬는지 귀담아 들으시고 그거를 빨리 아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아이가 그 표현이 아닌 다른 좀 알맞은 표현으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 아이의 우리 자녀가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을 수용해 주시고 그 단점을 조금씩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선생님과 함께 뭔가 이렇게 건설적인 방향으로 상담을 해 주시는 게 좋죠. 모든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단점이 있다고 그 단점을 타박하거나 꾸짖거나 하는 선생님 없으세요. 그 단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해 줄 수 있을지, 자세가 바르지 않은 친구, 편식하는 친구, 이런 친구 어떻게 하면 골고루 먹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자세 바르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하시면서 계속 그 애한테 피드백 주시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도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고요. 미처 부모님들이 모르는 장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친구를 잘 도와주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빛의 속도로 어디선가 뛰어나와서 선생님 막 도와주는 친구가 있어요. 선생님 돕는 게 너무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제가 일어서면 막 같이 따라 나와요. 같이 뭐 도와주려고. 너무너무 예쁘거든요. 그런 친구들. 그런 거 얘기해 주면서 어머님한테 말씀해 주시면 어머님들은 어머님만 혼자 좋아하지 마시고 집에 가서 자녀한테도 칭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열림이가 학교에서 선생님 그렇게 많이 도와준다며 친구들 그렇게 많이 물건 준비물 빌려준다며 이렇게 칭찬해 주시면 아이도 또 자신감이 막 생기겠죠. 그런 선생님의 칭찬도 귀담아 들으시고 자녀한테도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학급마다 소통 창구가 다릅니다. 소통 창구는 학부모님과 선생님의 이런 이야기하는 길인데 학교에서 정해주지 않고요. 학년에서도 정하지 않아요. 물론 학년에서 상위에서 공통적으로 정하는 학년도 있긴 해요. 그런데 선생님마다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우리 반은 이걸로 할 거고 옆 반은 이걸로 할 거고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우리 반의 소통 창구를 잘 확인하시고 우리 담임 선생님은 뭐 소통 앱을 쓰거나 뭐 전화, 교실 전화, 선생님 뭐 문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제시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선생님이 수업 시간 외에 해주세요. 뭐 이런 당부 말씀이 있으실 거거든요. 그런 것들 확인하시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소통 창구로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다 보면 선생님과 신뢰를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는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도 선생님의 이야기,
담임 선생님들도 부모님들의 이야기 서로 경청하면서 결국 우리의 목표는 하나잖아요. 우리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가 같다면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같이 소통하시면서 선생님한테 어려운 점도 얘기하시고 선생님 이야기도 귀담아 들으시면서 같이 자녀를 올바른 방향으로 키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9월 1일자로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라고 새로 법령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하면 아이들의 생활지도에 관한 기준을 세워줬어요. 교육부에서. 이 세워진 기준에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 규칙을 다 개정했습니다. 개정한 학교 규칙이 다 작년 12월 달 말에 다 제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24학년도 3월부터 시작이 되는데 우리 학교의 학교 규칙이 어떤지 궁금하시면 보통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를 해놔요. 그러면 공지사항에 가서 우리 학교 학생생활 규정 같은 거 찾아보시면 우리 학교 규칙이 쭉 뜰 거예요. 아니면 보통 학교들은 3월 달에 또 알림으로 내보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살펴보시는데 이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들은 먼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 여기서 방해라는 건 조금 너무 거부감 없이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뭔가 선생님의 지도를 순응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 학생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지도 순서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로 제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책상 위치를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진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에 따라서 지도를 했을 때 최종적으로 아이를 분리해서 교육시킬 수 있어요. 교감 선생님께 내려보낼 수도 있고 교장 선생님께 내려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 지도 단계에 따라서요. 그리고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해서 전문가의 검사나 상담을 권고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요, 대부분의 학교, 이제 이것도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 수렴을 통해서 정해지는 게 학칙이거든요. 선생님 혼자 정하는 것도 아니고 학부모님, 학생 다 의견 수렴해서 3주치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셨죠.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똑같이 들어보고 학교 규칙을 정해요. 그 기간이 아마 작년에 다 모든 학교에서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한 항목 중에 휴대폰 사용도 분명히 있을 텐데 대부분 학교에서 휴대전화는 수업 중에 사용 못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사용할 수 있다면 수업에 쓴다는 전제하에 또 해당하는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았을 때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학칙 개정에 학생들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학칙으로 정해진 소지 금지 물품들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좀 위험한 것들 있죠. 부모님들께서 들으시면 좀 놀라실 수 있는데 뭐 맥가이버 칼이라든지 뭐 성냥, 뭐 라이터 뭐 이런 것들이에요. 충분히 우리 자녀들은 가지고 다니지 않는데 고학년들 같은 경우는 가끔씩 소지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품을 정해서 소지했을 때는 학교에서 뭐 3일 동안 분리한다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상담 예약하고 상담 요청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일은 자주 발생하면 안 되지만 아까 학생들 분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학생이 분리에 응하지 않아요. 분리를 했는데 분리에 응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안 가겠다, 안 하겠다, 혹은 분리를 했는데도 학생이 개선이 안 됐어요. 그럴 경우에는 학교에서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고시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학교폭력 말씀드릴게요.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겁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에서만 발생한 게 학교폭력이 아니고 학원에서 발생한 거, 지나는 길 가다 발생한 것도 다 학교폭력이에요. 왜냐하면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에 한해서요. 우리 아이가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뭔가 어려움을 겪으면 학교폭력이라고 인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인식하신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하셔야 될 게 관련한 사건을 잘 알고 있는 분에게 먼저 사실을 확인하셔야 돼요. 무조건 신고하시는 게 아니고 학원에서 있었으면 학원 선생님께 확인하시고 학교에서 있었으면 학교에 뭐 담임 선생님이라면 가장 잘 아시겠지만 방과후 시간에도 사실은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방과후 시간에 있었으면 그 방과후 담당 강좌 선생님한테 꼭 알아보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객관적으로 그 선생님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안이 나는 좀 학교에 알려야 될 것 같다. 내가 그냥 혼자 뭐 용서하거나 이 일을 해결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 하면 그때 담임 선생님 혹은 교무실
교무실 전화해서 생활부장님께 연락을 하셔도 되는데 보통 어머님들이 편하시는 게 담임 선생님이실 거예요. 담임 선생님한테 대략적인 사건 개요를 알려주시면 이제 담임 선생님이 그 학교의 생활부장님께 신고를 합니다. 생활부장님께 신고하면 생활부장님이 사건과 관련된 학생들을 다 따로따로 불러서 조사를 하시게 돼요. 그래서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어머님들께 이제 피해 보호 학생, 가해 학생, 관련 학생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님들께도 다 연락을 드리기 때문에 그 학교 폭력 관련해서는 요즘 또 아이들이 폭력의 경계가 굉장히 광범위해요. 폭력의 그 범위가. 여기 보면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이라고 써 있는데 아이들이 신체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폭력, 째려봤어요, 선생님. 제가 저를 지속적으로 괴롭혔어요. 이 괴롭힘의 기준은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피해 학생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얼마나 그 일이 지속적이었는지, 얼마나 그 일이 아이한테 심적으로 부담을 줬는지를 아이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봐 주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면 학교에서 다 그건 조사를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제 고학년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사이버 폭력이에요.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도 그렇고 코로나 시작되면서도 그렇고 아이들이 이제 SNS 상에 카톡,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 많이 접속을 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자기의 생각을 기록으로 남겼다가 이제 이거 실수했네 하고 뒤늦게 알아서 자기 삭제해요. 그러면 제 것에서만 삭제가 됐지 그 친구 거에 남아있잖아요. 그럼 이 사이버 폭력 같은 경우는 다 증거가 남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가면 처벌 수위가 낮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때 친구가 상처받지 않는지, 친구가 기분 나빠하지 않는지를 잘 생각해서 내가 뭔가 기록을 남기면 그게 끝까지 간다는 거. 내가 한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 일단 말을 한 거는 주워 담을 수 없잖아요. 사과해서 그 친구가 받아주면 좋지만 그건 사과를 받는 친구의 권리거든요. 사과 용서를 해줄지 말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가 되면 요 4가지 요건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실 거예요. 담당 선생님께서. 2주 이상의 진단서가 있는지, 재산상 피해가 있는지, 지속적인 폭력이었는지, 보복행위인지 이 4가지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가게 돼 있어요. 교육청 심의위원회는 실제로 이제 징계를 내리는 기구고요. 혐의가 없을 때는 징계가 안 나오지만 혐의가 있을 때는 징계가 나오겠죠. 근데 이 4가지 사안에 아무것도 해당이 안 돼요. 경미한 사안들 있죠. 그런 경우는 학교 안에서 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 내 학교폭력 전담기구라고 있거든요. 뭐 생활부장님과 교감 선생님과 이렇게 학교의 구성원들, 또 학부모위원까지 해서 전담기구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고 학교장 자체 해결로 끝나도 되겠다 하면 이제 아이들 서로 사과시키고 이렇게 종결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기초학력 보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글 교육 강화한 것처럼 기초 문해력, 수리력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친구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엄청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진단 활동을 하는데요. 이 진단이라는 건 이 학생이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진단 활동은 진단 검사, 시험지도 있고요. 선생님의 관찰이 있어요. 수업 시간 얘가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그걸 확인하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2, 3, 4, 5, 6학년은 그 전년도에 배운 걸 가지고 진단 활동을 해요. 2학년이면 내가 1학년 때 배운 거 가지고 진단 활동하고 5학년이면 4학년 내용 가지고 합니다. 그거를 보통 3월달 둘째 주, 셋째 주에 해요. 근데 1학년은 배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1학년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합니다. 3, 4, 5, 6월 달에 배운 걸 가지고 보통 학교에서 6월 말에서 7월 초에 국어, 수학 진단 활동을 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 친구가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해줍니다. 이 지원은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학교 안에 지원이 있고 학교 밖 지원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교에서 작년 23년도까지는 모든 학교에서 이제 1, 2학년들은 협력 강사님이 지원이 됐어요. 협력 강사님. 그러니까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협력 강사님은 국어, 수학 어느 학교는 국어, 수학 다 하기도 하고 어느 학교는 뭐 수학에 우리 학교는 집중하겠다. 수학 3시간 다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협력 강사님께서 들어오시면 담임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을 해주시면 협력 강사님이 옆에서 못 따라오는 아이들 옆에서 지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익힘 같은 거 풀면 옆에서 채점해 주시기도 하고, 틀린 거 옆에서 설명해 주시기도 하고,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시는 협력 강사님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마다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됩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수학 중에서 뭐 세마기가 조금 어려워요. 1학년 친구인데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이어세기 같은 게 좀 어려워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학교에서 학습 지원 강사님을 뽑아요. 따로 예산으로. 그 뽑은 예산을 가지고 이 친구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죠. 혹시 어머님 학습 지원 프로그램 있는데 신청하시겠어요? 그럼 어머니 신청하신다고 하면은 방과 후에 뭐 1대1이 될 수도 있고요. 신청 친구가 많으면 1대2나 1대3도 돼요. 보통 그렇게 시간을 잡아서 그 친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합니다. 네, 그래서 교구를 가지고 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학교랑 교육청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위해서 지원하는데 많은 어머님들이 이 지원을 안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뭔가 이게 우리 아이가 부족한 것 같고 이걸 받으면 뭔가 우리 아이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1학년, 2학년 때 이 지원 받고 너무나 좋아진 친구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적당한 시기에 1, 2학년 때 개선이 되는 거 되게 금방 돼요. 근데 이게 학습 지원이 이제 누적이 돼서 3학년, 4학년, 5학년까지 가게 되면 사실은 이게 개선되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적된 학습 부진은 어렵거든요. 단번에 개선되기가. 그래서 어렸을 때 뭔가 아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빨리 캐치해서 빨리 도움을 주는 게 부모님과 선생님들의 전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10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밖 지원은 아이들이 학습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도 있어요. 정서적이라는 거 감정적으로 뭔가 불편하거나 어려운 친구는 위센터라든지 학습도움센터, 지역 연계센터들도 어머님들이 알아보실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서 다 연계해 주세요. 이 친구 뭐 이런 거 어려운데 어머니 한번 검사 받아보시겠어요? 하면 다 연계기관에서 부모님 동의를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원하시면 하시는 거고 부모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학교에서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못해요. 학부모 동의 없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필요할 때 안내해 주시면 안내받은 대로 한번 우리 아이한테 뭐가 필요하고 뭐가 진짜 도움이 되는지는 부모님들이 판단하시고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난독증은 이제 학습 지원 대상 학생들 말고도 이제 어려운 글 읽는데 좀 어려움 겪는 친구들이 있어서 제가 1학년 쭉 하면서 한 해에 한 2명 정도씩 있거든요. 전체 1학년 전체에서 가끔씩 있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들은 난독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습도움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이제 한 학기에서 뭐 1년에서 2년 이렇게 연장돼서 이제 제가 아는 지원해준 친구는 지금 2년째 받고 있는 친구가 있거든요.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글 읽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하면 이런 것도 한번 도움을 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단계로 이제 가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 잘 알려면 학부모님들 서비스,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 알림이를 통해서 학교의 모든 활동이나 행사들이 다 안내가 나가요. 학기 초에 알림이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놓치시면 또 나중에 또 모르고 지나치시는 게 있으니까 알림이 꼭 제때제때 확인하시면 좋고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는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학생생활 기록부를 작성하게 되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부모님들께서 학교에서 통지표도 받으시지만 학교 우리 자녀와 관련된 기록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시면 나이스 서비스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청하신 다음에 학교에서 승인이 나면은 부모님들께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 교육청의 여러 가지 소통 플랫폼을 보시면 지금 변하고 있는 우리 교육과 관련된 정책들 있죠. 뭐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생활지도 고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플랫폼을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네, 학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님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A는 중복되는 건 빼고 가볍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른 생활 습관을 위해서는 집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지도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습관 형성이라는 건 사실 하루 이틀에 형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고
바른 자세를 안고 이런 거는 꾸준히 지도해 주세요. 넉넉히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빨리 안 된다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흥분하지 않고 감정을 침착하게 표현하는 방법. 아이들 중에서 자기 감정을 주체를 못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일단 아이가 감정을 가라앉힐 때까지 시간을 주셔야 돼요. 저도 우리 반 친구 중에서 막 화가 나서 자기 화에 못 이겨서 막 나오는 친구도 있으면 잠깐 여기서 숨을 돌리게 해요. 숨을 돌린다. 어른도 그렇잖아요. 화가 났을 때 감정을 가라앉혀야 그때 자기 감정을 올바로 표현할 수 있듯이 해서 집에서도 아이가 감정 표현이 약간 격해질 때는 좀 한숨을 돌리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거짓말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지나가겠고요. 내성적인 친구들이, 내성적인 자녀가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것. 사실은 아이가 소극적이고 조금 자기 표현이 조금 서툰 친구들은 소그룹 활동에서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담임선생님께서 모듬 활동 많이 시켜주실 거예요. 그 모듬 활동이라는 건 뭐 4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전체 20명 앞에서 말하는 게 힘들지만 3명, 4명 앞에서 말하는 건 사실은 어렵진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집에서도 가족 안에서도 서너 명 앞에서는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소리 내어 읽기, 친구들의 이야기 듣기, 자기 생각 말하기, 이거를 자꾸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 안에서 내 이야기가 들리고 또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보고 이러면서 친구들 앞에서도 선생님 앞에서도 이제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소그룹 활동 아이들이 그 안에서는 자기 생각 말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 검진, 건강검진 아까 말씀드렸죠. 요 검진 같은 경우는 기관이 정해져서 나와요. 어디 가서 하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님들께서는 거기 말고 본인이 다니는 소아과 가고 싶다, 본인이 다니는 내과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가실 수는 있어요. 근데 검진 비용이 무료는 아니에요. 거기 가면은. 학교에서 정해지는 곳에 가셔야 검진이 무료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잘 말 안 하는 친구들 있어요. 입 꽉 다물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옆집 아줌마나 친구 엄마한테 들어야 알지 도대체 우리 아이는 잘 말 안 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을 때 어머님들께서는 얘가 학교에서 혹여나 무슨 일이 괴롭힘이나 당하지 않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은지 해서 자꾸 약간의 부정적인 느낌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선생님 때문에 안 혼났니? 누가 너 안 괴롭혔어?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아이 자체가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나 오늘 학교에서 뭐가 나빴지? 뭐가 안 좋았지?에 초점이 맞춰져요. 그럼 학교 생활이 자꾸 그쪽으로 치중되겠죠. 그래서 그럴 때에도 어머님들께서는 뭐가 가장 재밌었는지, 뭐가 가장 기뻤는지, 어떤 거 할 때 제일 좋았는지 이렇게 긍정적인 부분을 자꾸 이렇게 아이가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질문을 해주시는 게 특히 한 기 초 1학년의 학교 생활 적응에는 부모님의 힘도 커요. 부모님이 학교가 즐겁다는 걸 자꾸 알려주셔야 돼요. 아이한테도. 그다음에 학교에 만난 자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게 맛있었는지 작품들을 막 많이 가져올 거예요. 아이들이 만든 작품. 통합 시간에 만들고 학교 적응 시간에 만든 작품을 가져올 때 그 작품들을 학교에서는 바로 보내진 않고요. 일정 기간 전시했다가 보내거든요. 아니면 아이들이랑 같이 둘러보고 보내기도 해요. 그럼 부모님들은 이제 1개 쌓이고 2개 쌓이고 3개 쌓이면서 이게 막 짐덩어리가 되면 버리시기도 하는데 바로 버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가 정성 들여서 하루에 1시간, 2시간 해서 만들었는데 집에서도 일정 기간은 전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준비물 같은 거 싸가면은 준비물 어떻게 활용했는지도 한번 물어봐 주세요. 자기가 어떻게 썼는지도. 속상한 일 얘기할 거예요. 친구랑 싸웠을 때, 선생님한테 혼났을 때 뭐 속상할 거예요. 그럴 때 일단 속상했는지를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속상한 마음을 친구한테 직접 말해보라고 해주셔야 돼요. 다음부터는 열림이가 친구가 자꾸 이렇게 툭툭 치면 툭툭 치는 게 기분 나쁘다고 꼭 얘기해봐. 그렇게 아이가 먼저 스스로 얘기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꼭 말하라고 해주세요.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선생님한테 말하면 아이가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럼 친구들 사이에서도 쟤는 1르는 애 막 이렇게 인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웬만하면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다고 모든 걸 아이한테 맡기라는 건 아니고요. 아이가 일단 자기 표현으로 할 수 있는 정도는 해보고, 그래도 그게 개선이 안 되면 무조건 선생님, 부모님께 말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는 어딜까요? 네, 아시는 분도 계신데 머리부터 가슴까지입니다. 왜냐면 머리로는 충분히 인지한 사실도 가슴으로 이해하고 실천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려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면 무수히 많은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될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해야 된다는 거, 규칙 지켜야 된다는 거. 근데 그거를 이해하고 내 몸으로 실천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거예요. 그 오래 걸리는 시간을 부모님께서도 약간 천천히 자녀와 함께 같이 갈 수 있게, 너무 성급하게 하면 아이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고 자기가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그 역할을 해주실 거예요. 천천히 갈 수 있게. 집에서도 부모님들께서 아이가 잘한다 잘한다 천천히 갈 수 있게 응원하고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거는 친구한테 도와주고, 친구가 못하는 것도 자기가 도와주고, 알아서 되게 잘 살아요. 그 집단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걱정 마시고 아이들 잘 믿어주시고 학교도 믿어주시고 하면서 좀 지켜봐 주시면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입학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연수는 여기로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은 제가 여기 앞에 있을 테니까 와서 또 질문해 주시면 돼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